지금 이거 나가도 됩니까? 너무 위험한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모컬.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입니다.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은 아시다시피 이 외관에서 제네시스란 글씨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럭셔리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공간 같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요, 이 외관이나 이 전시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네시스 GV70, 기대했던 이 차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이 전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닛이 어떻게 여기 떠 있을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듣는다고 해요. 디자이너분도 이 얘기를 언급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고 차 닦다가 보면 이렇게 걸레 같은 게 여기 딱 걸릴 것 같아. 뭐 어쨌든 디자인 요소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덮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어요. 단차 아니고요, 그냥 디자인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디자인이 또 어떤 게 거슬리냐면, 이 끝에 단차를 맞췄잖아요. 이 끝은 이제 수평이야. 딱 수평인데 옆으로 가면 이게 떠 있습니다. 어린아이 새끼손가락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틈이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될 정도의 디자인 요소인데, 살짝 이 라인이 이 차가 더 길어 보이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파팅 라인을 끊었다면 그럼 차가 좀 짧아 보였을 텐데, 보닛이 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제가 가장 특이하게 느끼는 지점은 이거예요.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보던 그 헤드램프 디자인이잖아요. 헤드램프가 여기 각이 없고 동그랗게 깎은 거, 이게 G70 페이스리프트에 나와서 그때 욕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야, 헤드램프 디자인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멋있고, 요게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실제로 여기 램프가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 길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G70의 디자인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G70이 예뻤나? 이런 생각이 드는, 풀 라인업이라고 하잖아요. 풀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나면 그럼 이 디자인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보실 때도 하나의 차만 동떨어져서 보면 사실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놓고 보면 그 회사의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의외로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는 차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릴 같은 경우에 이게 다크 크롬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냥 반짝이는 크롬으로 돼 있기도 한데, 이건 다크 크롬으로 돼 있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리기도 하네요. 이 스포츠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게 저한테는 보입니다. 젊은 분들은 아마 스포츠를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앞쪽에 크롬이 굉장히 많이 있는 GV70이 있고, 크롬을 다 딜리트해서 다 블랙으로 가는 GV70이 있는데, 여기도 다크, 여기도 다크, 여기도 다크. 요즘 디자인에 좀 새로운 디자인이다, 좀 멋진 디자인이다 라고 하면 크롬을 아주 과하게 집어넣던가 크롬을 완전히 다 빼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이는 이 라인도 굉장히 특이하죠. 이 파팅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대차 말로는 파나보릭 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나보릭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포물선 같은 거 이렇게 쏘면 날아가는 거. 여기 뒤에로도 굉장히 특이하죠. 뒤에로가 이런 식으로 꺾여요. SUV라면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꺾이는 거는 사실 이게 거의 쿠페형 스포츠카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포물 라인을 갖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섹시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가 SUV보다 쿠페형 SUV를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멋지네요. 휠 디자인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와플 휠도 있죠. 와플 휠도 있는데 와플 휠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지금 뒤쪽에서 바라볼 때 이 제네시스 GV70은 이 부분이 둥실둥실해요. 둥실둥실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포르쉐틱한 느낌이 들고요. 다음 막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그냥 그럴 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나만 그렇게 느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눕혀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고,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이고, 머플러는 이렇게 오각형스럽게 생긴 머플러, 그리고 스포츠 버전 3.5 같은 경우는 이게 동그라미 머플러로 들어가는데, 둘 다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외관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멋있는 걸 보여드리면, 상단에 있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정말 멋지죠. 저렇게 무슨 날개처럼 꺾이는 거, 저쪽으로 저희 옮겨볼까요? 이 뒤쪽에 보면 사실 이것도 포르쉐에서 온 디자인이거든요. 트렁크를 오픈하는 오픈 스위치가 이쪽 뒤쪽에 달려 있고요. 이게 이렇게 위에 있을 때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숙이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 와이퍼를
이 위쪽에다가 숨겼으면 어땠을까? 이걸 위에서 숨겨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서 좀 어수선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하나 걱정하시는 거, 카메라가 밑에 있어요. 카메라가 밑에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게 조금 거슬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높이에 있는 사물들, 예를 들어서 트럭 이런 게 뒤에 있으면 트럭이 안 보입니다. 카메라 위치는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 위치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지금 이거 나가도 됩니까? 너무 위험한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 램프 좀 갈아주세요. 이 램프 나갔어요. 지금 오늘 공개된 차인데 오늘 나가면 어떡해? 품질 수준이 이러면 됩니까?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여보세요? 아직 완성차가 아니고 사전에 나온 차니까 앞으로 완성차에선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 품질에 대해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현대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인테리어 한번 보죠. 일단 앞좌석에 먼저 앉아볼게요. 램프만 해도 뭔가 켜지는 게 이렇게 우아하게 켜지고 우아하게 꺼지죠. 색깔도 지금 푸르딩딩하지 않고 확실하게 화이트색을 제대로 내주고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달려있죠. 파노라마 선루프 달려있어서 저 뒤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좋아. 이 정도 돼야지. 그리고 천장에도 지금 스웨이드로 처리가 돼서 실제로 여기 만약에 와서 만져보시면 어우, 이게 고급감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그런 천장이에요.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감이 그냥 물씬 납니다. 굉장히 고급이에요. 이게 GV70이라고 하면 GV80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의 차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인테리어를 보면 한 단계 아래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네요. 실내 공간 소렌토보다 작나요? 아니, 농담하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우주 최강 자동차 소렌토보다 당연히 작고요. GV70은 투싼이나 이런 차들하고 비교할 차 사이즈예요. 모니터랑 거리가 어떠냐? 여기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모니터랑 거리가 되게 멀어요. 손에 안 닿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멀지 않나요? 너무 먼 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다이얼을 이용하는 방식이 물론 일반적이긴 합니다. 많이들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다이얼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 다이얼은 PR&D, 그러니까 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라는 그 변속기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다이얼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다이얼은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요건 그냥 커맨드 다이얼이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려다가 뒤에서 R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제로가 아닙니다. 이 확률이.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비슷한 위치에다 이렇게 놨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는 변속기에 대해서는 조금 타협 없이 안전을 위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이얼로 하기로 결정했으면 요건 노브 타입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를 이렇게 터치해서 드라이브를 조절하고 눌러서 터레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프로드, 온로드 이렇게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차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 가운데 터레인 모드를 바꾸는 거죠.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노우, 눈이 내리고 있어요. 머드, 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감성이 있었나? 이게 실화입니까? 이야, 진짜 멋지네. 야,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를 이렇게 3D 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그런 시도인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면 드라이브 모드는 아쉽게도 계기판에 나타나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굉장히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들의 사이즈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GV80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가요? 뭔가 핸들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일단 이 럭비공형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핸들 직경이 작아 보여서 계기판이 잘 안 보입니다. 계기판이 굉장히 많이 가려져요. 이 계기판에 잘 보시면 여기 깜빡깜빡하는 거 혹시 보이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카메라에는 보이는 램프가 여기 있습니다. 적외선 램프를 통해서 우리 눈을 항상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눈으로 앞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앞을 안 보고 있으면 경고를 이쪽에서 해줍니다. 일단 인테리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화려한데 그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은 여기에 보면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나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나서 아이파킹 이런 데에서 주차하고 나서 출차할 때 여기 딱 뜹니다. 페이 할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차에 있는 사람이 다 봐. 도대체 비밀번호가 비밀이 아니야. 그래서 비밀번호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비밀번호 대신에 지문으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차가 꺼지는 거 맞죠? 네, 차가 꺼지고 있습니다. 차가 꺼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얼로 이용해서 꺼지면 안 돼. 살아나야 돼. 너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죽지 마.
배터리가 없더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죠. 일단 이쪽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까지 타원으로 들어있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동그라미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차는 부팅 시간이 있어요. 부팅 시간이 있어서 켜고 나서 한 10초 정도 대기했다가 이게 켜집니다. 왜 부팅 시간이 있지?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부팅 시간이 있다는 게 이 차의 어떤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는데 조수석만을 위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한테 방해 요소다. 운전자의 눈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곳에다가 앰비언트 라이트 과감하게 박아줄게. 그런데 운전자한테 보이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턱을 더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의미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건 좋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들 보면 디스플레이의 일부분에 동그라미가 들어있어서 이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영역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지? 처음에 흔들려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눌렀을 때 터치가 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눌렀을 때 진동을 일으켜줍니다. 햅틱 느낌과 사운드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아우디나 이런 차들도 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길인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은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버튼이 들어가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고급감은 살짝 떨어지는. 어쨌든 이게 터치 버튼 같이 생겼지만 터치 버튼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터치가 됐다, 확실하게 버튼 눌렸다 라는 걸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선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오,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이게 럭비공 모양의 핸들보다 이 핸들이 훨씬 더 예쁘네요. 이거 약간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을 보여주는 것 같은 오각형 핸들이기도 하고, 이 옆에 있는 패널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거 크롬으로도 할 수 있고 알루미늄으로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무늬 있는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예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카본이거든요. 리얼 카본을 만든 것 같은데 리얼 카본이 가짜 카본 같이 느껴지게 아주 이상한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이 인테리어, 스포츠 모델의 인테리어가 조금 더 멋지긴 합니다. 어떤 점에서 멋지냐? 일단 이 빨간색 이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용자.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혹시 PD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젊은 분들은 가능하구나. 저는 약간 너무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 빨간 가죽이 클래식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약간 옛날의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고, 크롬의 이 라인이랑 이런 가죽이랑 이런 것의 이 조화가 2000년 초반에 미래 자동차를 디자인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차에 보면 체크로 되어 있는 저게 제네시스의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네시스 패턴을 곳곳에서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페달도 저렇게 제네시스 페달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패턴이 사실 여러 곳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을 갖고 가는 거 되게 좋게 보입니다. 이런 그릴에도 이런 패턴이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디테일이 쩐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트가 가운데가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요. 몸을 확실하게 잡아줄 것 같고 사이드 서포트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차에 앉으면 어느 정도 스포츠카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뒤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SUV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쿠페형 SUV 중에 머리가 정말 이렇게 확실히 안 닿는 차는 드뭅니다. 그러면 시트는 등받이가 얼마나 서 있나? 너무 서 있어. 아유, 저렇게 서 있을 거면 무슨 SUV라고 할 수도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젖혀집니다. 젖혀져요. 엄청 젖혀져.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일단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센터 터널은 높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센터 터널은 높을 수밖에 없지. 공조 장치가 뒤에 독립 공조 장치가 있어요. 좌우 독립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좌우 독립. 그리고 앞으로 바람이 오게 하느냐 안 오게 하느냐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있다고? 와, 이 정도 가격의 차에서 뒷좌석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불만으로 삼고 계신 거, 뒷좌석에서 에어컨을 켜면 앞좌석에 에어컨이 세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조장치 팬을 가지고서 앞좌석 뒷좌석이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아이 추워 그러고서 히터를 턴다거나 아유 더워 하고 에어컨을 세게 틀면 앞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확 오는 거죠. GV80도 그렇고 GV70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가 뒷좌석에 있습니다. 공조장치의 바람은 포존이 아니고 온도만 포존으로 되는 그런 공조장치, 이거 좀 아쉽죠. 소렌토가 갑이지? 네, 소렌토 갑이고요. 네, 여기가 끝이고요. 여기서 더는 안 가요. 이 상태에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들어갈 수 있는가?
네, 들어갈 수 없지만 이걸 단점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죠? 시트가 지금 베이지 시트인데 시트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팅이 많이 돼 있어요. 다른 시트들하고 다릅니다. 코팅이 좀 더 두껍게 돼 있는 그런 가죽입니다. 질감 자체가 더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코팅이 많이 돼 있는 이유는 여기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팅을 더 두껍게 해서 이렇게 감촉을 조금 희생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방호 처리 같은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트를 추천하고 말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방호 처리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트 자체의 소재감은 아무래도 흰색보다는 다른 색깔이 조금 더 소재감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뒷좌석에 봤을 때 문짝 자체가 지금 꽤 작은 편이기 때문에 드나들 때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보면 원래 여기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초음파 센서가 뒷좌석에 있었어요. 그 초음파 센서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 레이더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레이더를 이용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식해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 박동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을 인식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그때 알람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운전자가 심장 박동이 이상하거나 이러면 좀 이 컨시어지 센터에 연락이 돼서 심장 박동이 지금 이상한데 이거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뭐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씨, 어딨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딱 눌러서 딱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널찍한데요. 3열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 아니,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투싼보다 조금 작은 트렁크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요번에 투싼이 너무 크게 나와서. 그러면 뒷좌석에 여기서 차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제가 180에서 조금 부족한데 저 정도 되면은 여기 트렁크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면. 선반 수납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한 단계 더 열면 여기 파티션이 있어서 여기 짐을 또 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티션을 나눠서 그것도 꽤 절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덮개도 꼼꼼하게.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다. 아이고 힘들어. 네, 터보 엔진 이렇게 있고요. 잘 보시면 엔진이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변속기 어딨냐? 변속기는 실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후륜구동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후륜구동 자동차는 그런 면에서 이 자동차의 운동 성능을 좋게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필터를 갈아 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집에서 그냥 내가 그냥 오늘 갈아 낄까? 하고 갈아 낄 수 있는, 흔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엔진 오일을 갈고 나면 차가 이상하게 잘 나가요 하는 거, 사실은 에어필터를 갈아 끼기 때문이에요. 에어필터를 이렇게 서랍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잘했네요. 정비 편의성을 굉장히 좋게 해놨네요. 그리고 손이 다 들어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 2.5L 엔진을 갖고 있으면 304마력이 됩니다. 304마력이면 사실 이 정도 차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넉넉한, 여기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정도의 출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70마력짜리 3.5L 엔진도 갖고 있는데 370마력까지 필요할까 싶긴 해요. 그리고 2.5L하고 겨우 70마력도 차이가 안 난다면 저라면 2.5L를 그냥 선택할 것 같습니다. 2.5L 선택해도 외관에서는 전혀 2.5L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기도 하고요. 어쨌든 3.5L는 아마 조금 더 많은 걸 원하는, 그리고 사운드가 조금 더 좋은 걸 원하는 분들이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 옵션은 여기 보면 4WD 아니면 AWD 둘 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사륜구동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륜구동이 스핀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스핀을 한번 막아줘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륜구동을 선택하는 게 꽤 유용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21인치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고, 이 타이어의 시리즈가 40 시리즈인데 노면을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타이어 구성이네요. 네, 이게 3.5L 터보인데요. 3.5L 터보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5.1초입니다. 5.1초 대단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가속력이 뛰어난 SUV는 없었잖아요. 국내 최강의 SUV라고 할 만합니다. 가장 빠른 SUV, 가장 다이나믹한 SUV로 만들어진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제네시스의 4기통 엔진은 뭐 그렇게까지 가격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제네시스의 6기통 엔진들은 이상하게 생각보다 저렴해.
그래서 이 6기통 3.5L 터보는 어쩔 수 없이 이 차는 맥퍼슨 스트럿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군요. 이전에 있었던 V6 어떤 엔진하고도 형태가 달라요. 완전히 이 차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느낌인데요. 이쪽에 지금 커버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네, 살짝만 빼겠습니다. 6기통 에어필터가 3기통 따로, 3기통 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배기도 3기통 따로, 3기통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에어필터 자체는 저 처음 보는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에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특이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제네시스 엠블럼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흡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 직분사, 간접분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는 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V6 엔진이라서 크기가 굉장히 클 텐데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뒤쪽으로 지금 엔진이라는 거지. 야, 공기 흡입하는 이 구성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왜 이걸 엔진 바로 위에다 놨는지, 열을 받는다는 면에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긴 한데, 보통 이제 카파 엔진이나 이런 작은 엔진들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위치에 많이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고, 이런 구성이 굉장히 재밌긴 합니다. 뭔가 엔진룸 구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회사도 갖지 않은 그런 엔진룸 구성을 갖는다는 게 현대차의 기술력, 자신감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굉장히 멋진 그런 엔진룸 구성입니다. 이 차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엔진 블럭이 시작되는 부분이 다 뒤에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 회사가 페라리였다면 그냥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뒤로 가 있다고?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게 직렬 6기통이 이제쯤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직렬 6기통은 아쉽게도 디젤에서만, 그것도 GV80에서만 사용돼서 그런 엔진 라인업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 차에도 디젤 6기통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이 V6 말고 직렬 6기통 가솔린도 좀 나오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젤의 엔진룸을 열어보도록 하죠. 4기통 엔진, 이상하게 2.5, 3.5 둘 다 굉장히 엔진 커버나 이런 것들이 멋있게 생겼는데, 디젤은 조금씩 신경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죠. 우리는 바닥을 기고 있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로어암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너클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네요. 스프링 하 질량을 굉장히 낮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에 이렇게 스프링 하 질량을 많이 낮춘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뒤쪽에는 그렇지 않죠. 뒤쪽에는 검정색으로 철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게는 조금 더 나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쪽은 그러면 왜 이거 저렴한 차라고 차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쪽은 조금 더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의 디스크 크기 자체가 앞쪽에 비해서 뒤쪽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 무게를 상대적으로 덜 가져가요. 그래서 스프링 아래쪽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래서 뒤에는 어느 정도 철제를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에만 있는 HDA의 특이한 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진넷의 조재환 기자. 안녕하세요. 차가 방향 시스템을 끝까지 내리면은 자동 차선 변경이 된다고 해요. 아니, 원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 차선 변경은 GV80에서도 됐었잖아요. 이전에 있는 뭐 GV80나 3세대 G80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내리면은 자동 차선 변경이 돼서 좀 짜증이 났는데, 이번 GV70부터는 방향 시스템을 그냥 살짝 딸깍? 다 내리기만 해도 딸깍해도 자동 차선 변경이 돼서 이건 오토파일럿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해봐야지 알죠. 그리고 한번 네. 딸깍해 놓으면 20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차선을 바꾸는 그런 기능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아마 가장 큰 흠이겠죠. 아무래도 현대차, 아무래도 제네시스, 아무래도 국산차니까 이 가격은 좀 생소하다. 어떻게 BMW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BMW하고 제네시스를 비교했을 때 뭐 BMW의 역사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품과 상품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제네시스가 어떤 BMW, 뭐 메르세데스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네요. 상품성 그리고 완성도는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자동차를 볼 때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주행해보고 시승해보고 이 차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 차의 시승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나온 것들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시청해주신 9,000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 Moker. 인테리어 컬러 전 이거 마음에 듭니다. 나 이게 너무 좋아. Wow, wow, wow.